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 오늘 우리 시장 오르락 내리락 널뛰기 장세였는데요. 마지막엔 어제 낙폭을 소폭 만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하락 방어하면서 어제보다 0.5% 오른 4,020선대를 회복했습니다. SK 하이닉스 2.4% 다시 오르면서 59만 원대 유지했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1.39% 내리면서 99,0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코스닥 지수 어제보다 0.4% 더 내리면서 898에 거래 마무리했는데요. 여기서는 로봇 관련주 하락이 좀 눈에 띕니다. 달러원 환율 어제보다 1원 70전 내린 1,447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이소은의 오래오래 띄워드렸습니다. 5393님께서 단풍이 너무 예쁘네요 하면서 단풍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절벽에 막 단풍이 울긋불긋한 사진인데 저의 주식 통장은 아직도 파랗지만 단풍이라도 울긋불긋해 다행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5393님 조만간 이제 또 5393님 통장에도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를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김진우님, 소장님 저 주린이 왔습니다. 빠지고 있네요. 주린이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언젠가는 대담해지겠죠? 공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열공할게요 해주셨는데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목표 수익률을 꼭 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5% 이익을 얻으면 과감하게 정리한다. 혹은 손해를 봤을 때도 이 정도에서는 내가 손해를 감안하고 그냥 빠져나온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20% 더 갈 것 같은데 하다가 마이너스 10%가 되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고요.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 훑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키워드, 그리고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4,500년 전 쿠프 왕이 피라미드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 20년. 그리고 오늘날 같은 시간을 들여 이집트가 새로운 피라미드를 하나 더 완성했습니다. 2조 원에 가까운 자본을 들여 지은 세계 최대 고고학 박물관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는데요. 크기만 축구장 70개에 달합니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3,200년 된 람세스 2세의 석상은 높이 11m, 무게만 80톤에 이르는데요. 박물관을 지을 때 이 석상을 먼저 옮겨놓은 후에 높이에 맞춰 건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 키가 석상의 발목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크기죠. 6층 높이의 거대한 계단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석상들이 늘어서 있고요. 그 계단 끝에는 이집트 유물의 상징적 작품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처음 공개된 황금관과 전차, 42m짜리 배까지 전시된 유물만 5만 점이 넘습니다. 모두 다 보려면 안 자고 안 먹고 꼬박 70일이 걸린다는군요. 이집트 정부는 연간 500만 명, 많게는 800만 명의 관람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면 이제 막 세계 5위로 올라선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수준이니 우리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이집트 박물관의 개장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이제 관광 산업이 다시 잘 돼서 이집트 경제가 잘 돌아갈 거다라는 희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이집트의 유산을 되찾을 명분을 손에 넣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이집트 상형 문자의 의미를 풀어낸 돌,
로제타 스톤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수많은 파라오의 유물들은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지만 너흰 제대로 보관할 곳도 부족하잖아 라는 말로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런데 이제는 돌려받을 이유와 능력이 생긴 겁니다. 벌써 네덜란드는 개막식 다음 날 자국이 보유한 이집트 왕의 흉상을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시간만큼 국력을 총동원해 만들어낸 이집트 박물관. 이제 흩어진 문명을 되찾을 자존심의 상징이 됐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포포입니다. 포포? 네. 포모는 아는데 네. 포포는 또 뭐예요? 이게 Fear of Peak Out의 머리 글자를 딴 건데요. 네. 이제 포모라는 용어는 많이들 친숙하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4,000 돌파한 이후에는 포포라는 신조어도 좀 많이 회자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급등장 속에서 이거 나만 또 이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심리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늦게나마 뛰어드는 그런 투자자들을 의미하고, 포포는 증시가 또 이제 피크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면은 더 못 오르거나 아니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심리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단기간에 워낙 급등장이 펼쳐졌으니까요. 이제 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주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운 좋게 랠리에 미리 올라탔던 분들도 고민하시는 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좀 이러다가 금방 하락하는 거 아닐까, 또 이거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야 되나 좀 불안하긴 마찬가지일 텐데 네. 이런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뭐 매매 타이밍 잡는 방법으로 뭐 우리 차트나 뭐 이런 화려한 용어들을 동원해서 기술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최종 결정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좀 마음을 잡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장세가 이번 주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사실 개인들이 좀 미국 증시 기술주가 너무 잘 가니까 이제 국내보다 미국 시장에 좀 투자 관심이 쏠렸는데, 코스피 지수가 한 9월, 10월 되면서 이제 3,50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파죽지세로 오르니까 이제 우리 시장으로 다시 국내 증시로 좀 눈을 돌리는 분위기였어요. 네, 사실 그 어제 검은 수요일이라고 불렸던 날의 오전 상황을 보면 네. 이 코스피 지수가 6% 넘게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증시 변동성 완충 장치인 사이드카도 이제 오랜만에 발동이 됐고, 네. 3,900선까지 무너졌었는데 이후에 개인들이 폭풍 매수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4,000을 지켜냈다는 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네. 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조 원 넘게 주식을 판 반면 개인들은 또 5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하루에 순매도 순매수 이 정도 나온 게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역대급이거든요. 좀 요약하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차익 실현하려고 팔아치우는 물량들을 개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좀 이런 공방이 오늘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 이상 팔았고 개인들은 이 중에 8천억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말씀대로라면 외국인은 포포고 개인은 포모인 셈인가요? 뭐 그런 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증시의 대기 자금을 의미하는 투자자 예탁금이 86조 원이 쌓여 있고요. 네. 비투자금을 의미하는 신용 융자 잔액이 25조 원이나 되는데 주식을 여차하면 살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이번에 급락을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는 개인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실 뭐 중간에 한번 쉬어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이제 단기 급등하기도 했었고, 네. 과거에 우리 국내 강세장의 경험들을 보면 이렇게 한 10% 20% 꺾이고 나서 다시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이런 모양들이 좀 많았거든요.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뭐 건강한 조정 이런 얘기하면서 안심시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오늘 또 코스피에서 이제 개인이랑 기관의 매수 이어지는 걸 보면 또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뭐 10월만큼 가차없이 오르는 이런 랠리는 당분간은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가 내년에 만든 제품까지 다 팔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적이 탄탄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이 추진되는 점, 이런 게 근거입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라든지 뭐 자사주 의무소각 이런 거를 담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도 가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통과되면 또 시장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한국이나 대만 쪽 증시를 보면 최근에 랠리를 계속했는데 그 미국 기술주에 워낙 이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장 흔들리면 아시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여전히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국내에서 공매도 규모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치킨입니다. 치킨.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젠슨황 방안 때문에 치킨 주목받은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젠슨황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그 치맥 회동했던 그 치킨집 있잖아요. 삼성동에. 네, 거기 아직도 줄을 선대요. 그렇다더라고요. 네, 줄을 네. 서고 그 세 사람이 앉았던 그 테이블에 앉으려면 이용 제한 시간까지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좀 길을 받아가겠다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매장에 보면 이 젠슨황 좌석은 네.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이렇게 안내문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 매장이 하루에 11시간 영업을 한다는데 그러면 하루에 최대 11개 팀만 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 같은 브랜드를 쓰는 다른 점포에도 주문이 폭주하면서 재고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요. 또 신규 가맹점 상담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세 사람이 먹었던 메뉴를 모아서 AI 깐부라는 세트로 공식 출시를 했는데 이야. 홍보 문구가 회장님 입맛 그대로의 조합이라고 해요. 이 판매 수익 10%는 기부한다고 합니다. 정말 알차게 이용하는 그렇죠. 저 그런. 같아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배달 앱들을 보면 치킨 검색이 급증하고 있고요. 네. 또 경쟁사에서 이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역으로 마케팅도 합니다. 맨날 기획하면 뭐하냐, 젠슨왕이 우리한테는 안 오는데 뭐 이런 드립을 쳐서 네. 오히려 좀 유머로 회자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외신에서 치맥이라는 용어가 또 소개가 되기도 하면서 업계 전반이 젠슨왕 특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쭉 이번에 이게 에이펙 때 있었던 거니까 에이펙을 계기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고 기사들을 쭉 보면 K컬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상품들, 뭐 과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홍보 효과를 누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했다고 하는 경주의 유명한 빵도 주문이 평소보다 3배로 늘었다고 하고요. 화장품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한국 화장품 발견 뭐 이런 문구를 달아서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려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주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이 물건들을 스스로 샀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런데요, 이게 또 치킨도 약간 우리 주식시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오르는 것처럼 네. 치킨도 그 주목받는 브랜드만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대다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상황이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 경영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요. 본사 매출은 지난 2년 사이에 10% 넘게 늘었지만 가맹점 한 곳당 매출은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기업 분석 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 그리고 금융감독원 공시 등등을 토대로 해서 7개 프랜차이즈 업종의 가맹 본사 100여 곳, 또 가맹점 9만여 곳의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커피, 음료부터 치킨, 피자, 편의점, 또 제과, 제빵, 외식, 화장품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 치킨 업종은 점포 수는 늘지만 가맹점의 매출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포화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사 중심으로 좀 왜곡된 성장을 하면서 점주들의 현실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업종도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본사와 가맹점의 불균형이 가장 심한 곳은 피자였다고 하는데요.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연매출이 2년간 66% 늘어난 반면 가맹점들의 매출은 11% 줄었습니다. 양쪽 모두 다 덩치가 커진 건 커피와 음료 업종이 유일했는데요. 하지만 본사가 33% 늘 때 가맹점은 14%밖에 늘지를 못해서 본사 쪽의 증가폭이 훨씬 컸습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본사와 가맹점 간의 어떤 불균형이 이렇게 심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반적으로 본사에서는 가맹점 수가 늘수록 뭐 가맹금과 로열티 또 본사에서 공급해주는 이런 원자재에 붙는 마진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증가하는데요. 개별 점포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이 늘기만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죠. 이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손님이 분산이 되면서 매출이 하락하는 겁니다. 또 이 물품 판매가가 물가 상승 반영해서 오르기는 하지만 이게 본사의 원재료 공급가에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주보다는 본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환율 준비했습니다. 환율, 좀 환율이 진짜 좀 계속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의 우리 원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네. 어제는 1,450원 터치했고 오늘은 사실 조금 내렸는데 이것도 사실 그간 오른 폭에 비하면은 거의 뭐 개미 눈물만큼 그런 정도에 내린 거라서 미국 달러와 강세 속에 또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까지 원화 가치를 자꾸 누르네요. 네, 원달러 환율이 우리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1,400원이었는데요. 50원 가까이 비싸진 겁니다. 이제 오늘 1,447원이었는데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최근 환율 상승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강달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주요 6개 통화에 비해서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지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3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연내 추가로 금리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약해지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달러의 힘을 강하게 만든 건데요. 여기에다가 기술주 같은 이런 소위 위험 자산 쪽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달러 쪽의 선호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정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된 이후에도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지를 않았었는데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까지 나서면서 더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이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에서 다카이치 내각 출범한 이후에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를 좀 동조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원화는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엔화에 따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이번 현상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 화폐 가치를 움직이기는 하는데 사실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얘기여가지고 결국에는 안전 자산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고 싶어야 되는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반대로 좀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뭐 이거 달러 가지고 있어봐야 뭐 이득도 별로 안 되네 하면서 한국이나 이제 신흥국으로 자꾸 오는데 지금 달러 가치가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악순환이 생기고 있는데 수입 물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입을 할 때는 같은 돈이라도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또 소비자 물가를 뛰게 해서 통화 정책에도 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근데 또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1,400원대 환율이 결국에는 이거는 뭐 뉴노멀이라고 해서 이렇게 굳어지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뭐 언젠가부터 많이 듣게 됐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게 진짜 맞는가 보다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외환 시장의 전문가 상당수가 환율이 1,450원을 웃도는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높게는 1,500원 근접한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구두 게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이 현재 거론되는 환율 상승의 요인들이 당장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어서 그런데요. 단기간에 안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달러 인덱스 지표를 보면 사실은 전반적인 약세 추세였기는 했는데 4월 이후로부터 똑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오름 폭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좀 오르는 국면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수출 기업한테는 좀 유리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원자재 이런 거 많이 사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국민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은 원인인데 이 서학개미 열풍이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나 봐요. 네, 한국은행이 순 대외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여기에 실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 자산에서 대외 금융 채무를 뺀 순 대외 자산이라는 지표가 작년 말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GDP 대비 비중은 올해 상반기 말에 55%까지 올라왔습니다. 국가 전체에서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해외에 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좀 국내 대신 해외 주식 쪽에 많이 관심을 돌린 게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직접 투자, 미국 주식 등 해외 투자 빠르게 늘어나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하여튼 좀 투자 매력을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있지의 달라달라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우리 청취자분 중에 이렇게 센스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1부 끝곡으로 있지의 달라달라 나갔는데 강인규님께서 이 노래 나올 때부터 원화를 달라달라로 바꿔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거를 또 달러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센스 있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백영민님, 조카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용돈이랑 찹쌀떡 보내줬어요. 드디어 일주일 남았네요. 좋은 일이 생기길. 야, 수능이 벌써 일주일 남았군요.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부담되고 그럴 텐데 글쎄요, 이렇게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면 지금 생각할 때는 수능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아주 유일한 그런 이벤트일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기. 그리고 그날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만족하면서 아니면 다시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않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남계린님, 오늘은 육아와 더불어 아픈 남편 챙겨주느라 하루 종일 핸드폰을 못 봤네요. 그래도 어박목만큼은 놓치지 않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남계린님, 오늘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우리 남계림님도 같이 아프지 않으시도록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유튜브로요. 초초님께서 오늘 코너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가 봐요. 이따가 조금 다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퀴즈 풀고 일단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이곳에서 30대 진보 정치인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의원이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맘다니는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와 무상교육 등 고물가에 시달리는 이곳 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었고요. 이에 이곳 시민들이 호응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미국 최대 도시로 자유의 여신상과 월스트리트가 유명하며 맘다니라는 34세의 무슬림 진보 인사가 시장으로 당선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LA, 2번 보스턴, 3번 뉴욕.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부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경 추동훈입니다. 추동훈 기자님이 오시는 날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유튜브로 초초님께서 오늘은 뭐예요, 추 기자님?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라로 보실 때는 뭐 유튜브로 보시거나 보라로 보실 때는 아직 가늠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하여튼 오늘 추 기자님이
출연료보다 이 준비하는데 비용을 더 쓰셨습니다. 여러분 뭔지 굉장히 기대되시죠? 추 기자님 일단 소개할 브랜드 알려주시면 제가 그다음 미담 얘기할게요. 네, 어렵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한번 속였나 싶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가방 하나와 이 컵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 가방에 보면요, 이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브랜드가 있죠. 디즈니. 디즈니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 이 꼭 꼽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인데요. 색깔에서 뭔가 좀 연상되는 브랜드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초록초록한 아하. 것들을 가져왔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 이 커피 브랜드고요. 초록색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브랜드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안 네. 그래도 이 주제에 걸맞게 우리 추 기자님이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제작진한테 모두 다 지금 커피를 사오셨어요. 사비로. 야, 이거- 출연료의 2배. 이거 어떡하지? 이거 PD님 출연료의 2배래요. 이거 어떡하지? 자, 우리 스타벅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주인공이요.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뭐 스타벅스를 세운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 할 게 정말 많은데요. 네.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금방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제가 디즈니와 콜라보했다라는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스타벅스는 요즘에 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또 워낙 유명하고요. 지금 또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작된 게 이 프리퀀시 이벤트가 시작됐거든요. 겨울 많은 되면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이 커피를 마시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 중에 이번 콜라보는요 MSGM이라는 이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이 담요를 주는 걸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MSGM도 재밌는 게 있는데 이 MSGM 또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마시모 조르제티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네. 마시모의 MS고요. 조르제티의 G에서 MSG인데 재밌는 얘기 또 있어요. MSG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MSG. 착착착. 그게 생각나시죠? 네, 조미료. 진짜로 이게 생각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 M을 더 붙여서 정말요? MSGM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죠? 재밌네요. 네, 이런 브랜드랑 또 콜라보하고 많은 브랜드와 협력하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브랜드 제가 드릴 게 바로 스타벅스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하워드 슐츠. 네. 미국 투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경영자이기도 하고요. 네. 이분이 그러면 스타벅스를 창업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슐츠는요. 1953년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이 오늘 조금 생각이 나실 법도 한데요. 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남자이고요.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살 정도로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린 시절에 그런 어려웠던 경험이 뭔가 사업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그런 걸 제공해 줬을까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하시다가 다쳤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문제일 수도 있었고요. 그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아무런 지원이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버리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철학을 가졌고요. 직원들을 우선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요즘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네. 파트너라고 부르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 문제는 한국에서 좀 이슈가 되곤 있는데 이 창업 정신만큼은 직원이 손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이 어릴 때의 경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했었고요. 장학금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받아서 졸업을 잘 한 다음에 이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세일즈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듣다 보면 그렇게 뭔가 커피와는 인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커피 산업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자, 제록스 입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적응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네. 퇴사를 한 다음에 스웨덴 회사인데요. 해머플라스트라는 회사에서 커피 머신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팔았었는데 그 중에서 커피 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고객사들이 이렇게 훑어봤는데 어떤 가게에서 이 커피 머신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가게가 있었던 겁니다. 오. 당연히 눈길이 가겠죠. 저기 뭐 하는 회사인데 한번 가볼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그때 뭔가 뭐 스타벅스를 처음 만났거나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봤고요. 시애틀입니다. 이 스타벅스의 창업한 도시가 시애틀이고요. 주문량이 많아서 가봤는데 작은 가게였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산다였던 것이고요. 이 회사 이름이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벅스가 있었던 지역이 정확하게는 네. 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는 전통시장 바로 앞이었거든요. 네. 파이크 플레이스 이거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원두 제품명 중에 하나가 이 파이크 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스타벅스가 있었던 지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원두 이름이고요. 자, 이곳에서 먼저 슐츠는 스타벅스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쩐지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기억이 나긴 했는데, 그러면은 첫 방문에서 이 슐츠가 뭘 느끼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워드 슐츠가 창업한 게 아니었어? 라는 걸 이제 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71년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더 전이었고요.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근처에서 스타벅스라는 가게가 생겼는데 지금처럼 커피를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두를 파는 가게였었고요. 창업자가 3명이었는데 제리 볼드원, 고든 보커 그리고 지브 시글이라는 3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아메리카에도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원두를 잘 갈아서 먹는 이 커피 문화를 만들자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창업한 회사가 스타벅스고요. 여기에서 고급 원두와 커피 기구를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첫 방문을 했던 슐츠는요. 커피 가게가 아니네. 원두 파는 가게네 라는 걸 알게 됐었고 이거는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이탈리아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구나.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었고요. 이 가게가 지역에서는 장사가 잘 됐었고 그래서 원두 기계가 많이 납품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 이제 스타벅스에 이제 입사를 한 건가요? 딱 봤는데 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말 된다. 되겠는데? 이 사업자적 감각이 생긴 거였습니다. 원래 그분은 원래 있던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이 하워드 슐츠가 고심 끝에 계산을 해보니 각을 잡아보니 여기 들어갈 만 하겠다라는 판단이 섰었고요. 네. 그래서 고심 끝에 1982년 최근이죠. 1982년에 그러네요. 스타벅스의 마케팅 이사로 합류해서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커피는 아직 팔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커피는 팔지 않았던 가게였고 원두를 파는 가게였는데요. 하워드 슐츠가 딱 들어가서는 사실 본인이 합류한 이유는 이 커피도 좀 팔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거든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83년 이듬해죠. 이탈리아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좋은 원두 커피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고 여기에서 밀라노에 에스프레소 바를 한번 가보게 됩니다. 네. 혹시 이탈리아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어요.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네. 어떻게 공교롭게 둘 다 못 가봤는데 전 유튜브로 보긴 봤는데 네. 에스프레소 문화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굉장히 경악하고 네. 음식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 그쵸. 문화를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커피 문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먹는 문화뿐만 아니라 이 커피숍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고객들이 대화를 나누고요. 온도를 공유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창립자들에게 돌아가서요. 야 이거 무조건 커피 팔아야 된다. 공간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워드 슐츠 열이 받았습니다. 회사를 나가버립니다. 나왔다고요? 조금 전에 한 1분 전에 얘기할 때 들어갔다 그랬는데 또 나왔다고요? 결국에는 그럼 나왔다는 거는 독립을 한다는 거죠? 커피를 팔겠다라는 거죠. 커피를 팔아야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나온 다음에 1985년도에요. 일 지오날레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말이고요. 지오날레가 신문이란 뜻이에요. 뉴스페이퍼라는 뜻인데 네. 왜 갑자기 무슨 커피 가게 이름이 신문이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탈리아식 커피 문화를 미국식으로 재해석하겠다는 뜻이고 당시만 해도 뭐 지금 같은 미디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이 굉장히 주요한 매체였고 신문은 매일 나오는 것이 특징이죠. 네. 그런 것처럼 신문처럼 매일 찾는 커피를 만들겠다. 그런 문화를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그의 기대만큼 잘 되진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숄츠 얘기가 계속 된다는 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스타벅스를 인수하고 손에 넣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언제예요? 그렇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 거가 됩니다. 그게 언제냐의 이슈인데요. 1987년입니다. 창업을 한 지 또 2년이
시간이 지났었는데 이번에는요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오히려 하워드 슐츠에게 혹시 스타벅스를 살 의향이 있냐라는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커피를 좋아했고 이 문화를 좋아했던 분들이지 장사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스타벅스 이제 많이 하긴 했지만 열심히 사업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원래부터 팔아야 된다. 나에게 팔아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다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돈으로 380만 달러의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슐츠는 당연히 샀고요. 이렇게 1987년에 지금의 스타벅스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인수하고 나서 스타벅스가 뭔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나요?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네. 스타벅스라는 것이 사실 커피 문화를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뿌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스타벅스가 이렇게 창업한 거 좀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있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었고 여기랑 같은 문법으로 인수를 했던 기업이고요. 이 지금 스타벅스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맥도날드입니다. 그래요? 맥도날드가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네.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형제가 창업을 했지만 사실 이 회사를 프랜차이즈로 키운 사람은 레이 크록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하워드 슐츠랑 거의 똑같은 문법이고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맥도날드의 커피 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다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이후에 굉장히 성장을 했었고요. 성장의 배경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요. 균질한 맛이었습니다. 이게 맥도날드랑 닮았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맥도날드의 빅맥은요. 한국에서 먹으나 미국에서 먹으나 같은 맛이 나야 되죠. 그게 맥도날드를 찾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스타벅스도 그 컨셉을 가져간 겁니다. 커피라는 것이 여기에서 파는 거나 저 지역에서 파는 게 다르면 안 된다. 맛이 균질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균일하게 만들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 이유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기존의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네.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공유하는 문화로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먹는데 그 에스프레소 바가 쭉 있으면서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하고 커피 마시니까 그거를 스타벅스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타벅스의 가장 큰 차별점이었고요. 뭐 커피만 마시고 후딱 가는 게 아니라 커피는 우리의 대화를 거두는 것일 뿐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이 네트워크를 하는 장소로서 변모한 것. 이게 바로 스타벅스의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렇군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언제예요? 자, 뭐 스타벅스의 성장 스토리는 이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요. 이번에 한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초의 스타벅스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바로 1999년입니다. 99년? 21세기를 바로 앞둔 시점이었고요. 위치가 또 재미있습니다. 네. 각각 본점, 1호점이 생긴 점이 좀 다른데 여기가 생긴 데가 서울의 이화여대 앞이었습니다. 자, 커피하면 여대생과 잘 어울리죠. 네. 자, 그거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이대 앞에 1호점이 생겼고요. 이 지점은 지금 또 있고 리저브 매장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이 스타벅스 매장 수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은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되면 좋을 텐데요. 사실은 인구로 좀 밀립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이고 원래 3위가 일본이었는데 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저희보다 한 2배 많지 않습니까? 그 3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지금 세계 3위로 많은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3위. 이야, 그렇군요. 스타벅스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는 뭐 둘둘셋 이래서 그렇게 타먹는 다방 커피 같은 거. 둘둘셋을 아시는 건 좀 놀라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거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다방이라고 하죠. 옛날에 네. 다방이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믹스 커피를 마시고 이 담배를 피고 이런 곳이었는데, 네. 자 이러한 공간적인 문화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스타벅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대한민국의 커피 문화를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계속해서 커피 문화가 없진 않았는데요. 네. 현대적 의미의 이제 카페라고 하죠. 이 카페 문화라는 것이 생긴 것의 시발점도 사실은 스타벅스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성장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 건너 하나 금방 가도 또 있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공간에 대한 갈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점에서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낀 것 같고요. 또 변신을 잘했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인기 뭐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혁신을 시도했던 것도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현재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2,000개가 넘고요. 연매출은 3조 원이 넘습니다. 사실 저희 꼬꼬부에서도 다른 커피 브랜드 하나 다뤘죠. 블루보틀이라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스타벅스의 대척점이라면서요? 이게 바로 이 꼬꼬부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블루보틀이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블루보틀은요, 이 바로 스타벅스의 대척점에 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블루보틀이 지향하는 것은 정말로 커피 맛 을 즐기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탄생한 블루보틀과 스타벅스 이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자, 스타벅스 정말로 대한민국의 커피 문화를 바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드고요. 저도 자주 갑니다. 이 기자들도 스타벅스를 애용하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를 통해서 이 커피 문화를 접하거나 완전히 즐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공간이 따뜻해야 커피도 다 따뜻해진다라는 말이 있죠. 스타벅스는 이 커피 회사를 넘어서 이 공간을 파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브랜드가 문화를 만든다라는 것, 한국의 새로운 커피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 도시 문화 기업이 된 스타벅스의 이야기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커피 쭉 돌려주셨는데 여기 닉네임 보니까 띵동이라고 돼 있어요. 띵동. 닉네임이 띵동이신가 봐요. 네, 자. 저는 띵동인데 되게 독특한. 저는 강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저는 광개토 대왕입니다. 저는 세종대왕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띵동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미국 최대 도시로 이번에 30대 진보 정치인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의원이 시장으로 당선된 곳이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뉴욕이었습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4449님. 오늘은 기대해볼까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당첨되셨네요. 그리고 방금 등산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 라디오 챙겨 듣고 있다고 하신 문은희님. 그리고 하나뿐인 여동생이 조지아주 애틀란타 살고 있는데 못 본 지 몇 년 되셨대요. 보고 싶으시다고. 2125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